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될 창업 토크입니다. 지난 일주일 정도 동안 어떤 스타트업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저희 박준석 대표님과 이 큐레이터 그리고 저 홍PD까지 같이 한번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은행, 벤처와 스타트업 인수가 가능해진다. 금산분리 완화 속도가 난다는 주제인데요. 간단하게 지금까지는 은산분리, 금산분리하고 해가지고 금융자본과 산업이 서로 이제 같이 보유할 수 없게 되었는 금산분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빅블러라는 시대에 앞서서 해외 은행들이 거대한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고 가지게 되고 운영하게 되면서 국내 은행권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생겨서 최근 들어서 금융 당국에서는 국내 기업 은행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근산분리, 금산분리 좀 완화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은행과 금융권이 비금융권의 지분을 5%와 15%까지 가지고 있었던 걸 이제 좀 더 완화해 가지고 더 많이 갖고 있게 그러면은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더 많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 저희 스타트업 쪽에서 어떻게 반응이 생길까요? 이게 지금 좀 복잡한 그런 것 같은데요, 보면은. 일단은 원래 금산분리를 한 이유가 은행 쪽에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 돈 막 빌릴 거 아니야. 소비자들 돈 가지고 자기 사업 막 할 거 아니야. 원래 그래서 이제 그런 막은 것도 있었고, 반대로 그러니까 금융업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 책임을 해야 되니까,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되니까 금융업만 해라. 약간 그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플랫폼 이제 뭐 특히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대비되는 이런 IoT 시대로 넘어가면 서로 간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품하고 단순히 옛날에는 제품이면 제조업이었고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였는데 제조랑 소프트웨어가 섞이고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관행으로는 요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전통적인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은행이 소비자 돈 가지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문어발식 사업하다가 망하면 어떡할 거냐. 그 부분이 있는 거고, 반대로 최근에 이런 빅데이터로 대두되는 이런 산업에 우리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꾸 다른 쪽도 같이 통합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지분 규제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를 본다면은 지금 은행 쪽에서 여러 가지 투자 지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기업은행은 IBK 창공 프로그램, 뭐 우리은행은 디노랩, 뭐 신한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농협도 있고 다 있거든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겠죠. M&A를 한다든지. 그럼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은행 쪽에서 이렇게 인수나 M&A가 들어가면 엑시트가 빨라지는 거니까 스타트업 쪽에서는 '나쁜 내용만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먼저 의견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보호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거대 독점 회사가 나와 가지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보면 덩치가 되게 큰 이슈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4차 산업혁명에 제일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예전에 우리가 농경사회 때 제일 중요한 건 토지였고 그다음에 산업혁명 시대 때는 기술과 자본이었다면은 이제는 4차 산업 시대에 핵심이 되는 부분은 산업 간의 융합인 건데 그런 융합에 금융업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게 핀테크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중요시 되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가코프에 대한 이제 견제나 반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미 이제 금산분리에 예외적으로는 여기 뉴스 기사에도 나오지만은 신한은행의 배달 어플리케이션 땡겨요. 그다음에 KB국민은행에서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 리브엠 등은 이미 규제 특례 사업이라고 혁신금융 서비스라고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것들이 크게 우리 스타트업에 괜히 '경쟁자만 좀 늘어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네 네. 땡겨요 같은 경우에도 뭐 배달민족이나 요기요 뭐 배달통의 경쟁자인 거고 리브엠도 그 많은 알뜰폰 사업 경쟁자인 거니깐요. 단순히 기존에 나와 있던 거에 투자가 늘어나기보다도 그냥 경쟁자만 좀 늘어나고 있는 대기업의 출현이 되지 않을까. 이 금산분리를 하게 만든 이런 부작용이 그대로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좀 염려도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똑같은 아이템을 두 명이서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음. 큐레이터도 하고 저랑 똑같은 아이템을 한단 말이야. 네. 근데 나는 어디 가서 투자를 받아서 10억을 받았어. 네. 둘이 똑같은 아이템이야. 네. 기술도 거기서 거기야. 근데 여기는 못 받았어. 네. 여기는 한 3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 아까 뭐 네. 콘텐츠 지원 2천 이런 거밖에 못 받았어. 우리가 그 갭이 있죠. 그렇죠. 그 갭이 생기잖아요 보면. 그 네. 같은 아이템인데 그것도 이제 스타트업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음.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터지면 누군가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덩치를 쫙쫙쫙 키우면은 반대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질 수 있다. 그런 내용도 되고. 근데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원래 그런 일이 안 발생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게 정관예우. 정관예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기관에서 이제 오래 일하고 퇴직하신 분들한테 보통 정관예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게 우리나라 그 정관예우가 제도인데 한 30년 하다가 이제 저기 높은 자리에서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나 이걸로 이제 뭐 앱 하나 할게. 음. 투자 좀 해 봐라." 그러면은 바로 내 우리 회사에서 20억 투자하면 누구는 고점에서 시작하고 청년들이라면 청년이 무슨 은행하고 관련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정말 개같이 고생해서 올라가는데 한 번에 정관예우로 20억 딱 받고 올라가면은 게임이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스타트업 쪽에 생각보다 그냥 기업 비즈니스 관점에서 봐도 어디 주변에서 흔히 들으실 거예요. 어떤 기업에 뭐 이사 임원 출신으로 나오면은 정관예우로 뭐 몇 억 떼주고 막 그 돈으로 주면은 그거는 횡령 뭐 배임 뭐 이런 문제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돈으로 줄 수는 없고 뭔가 사업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승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음. 우위에서 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런 부분도 이제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쪽에서 뭐 이제 그런 검토 내용들 할 때 생각보다 약간 네. 그런 사들이 그 생각보다 여기 수혜자나 피해자가 네. 이런저런 이유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뉴스에서도 나오지만은 이제 금융당국은 대기업, 중견기업, 일반 제조업 등 은선분리의 대우 원칙을 훼손하거나 금융사와 시너지를 내기 힘든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투자를 허용할 것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금융사와 기본적인 이제 이유 자체가 국내 금융사, 은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금산분리를 좀 해소해 주자는 건데 실제 하고 있는 땡겨와 음. 리브엠이 기존의 은행하고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겠죠. 음. 은행권과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일단 이 부분은 쪼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리브엠 같은 경우를 쪼끔 예를 들면 이제 KB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면 포인트 같은 거 주잖아요 보면은.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알뜰폰 이거 쓰면 포인트 같은 걸로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자사 앱을 쓰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리브엠이 통신의 저렴한 요금제를 하려면은 이제 KB 앱도 좀 깔면은 뭐 혜택을 더 주고 뭐 5,000 포인트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본인들 은행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리브엠 사업 그 통신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만
한 달에 얼마씩 꾸준히 가져가잖아요. 네. 그 우리가 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을 들 때 예. 고객한테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3% 예금을 들었다면 그걸 통신으로 잘 돌리면 10%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우리가 7% 남을 수 있겠죠. 근데 통신은 안정적이잖아. 네. 그 안정적으로 고객들 예금 주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재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은행권에서의 이제 효자 노릇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금융사와의 시너지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은행이 금융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의 음. 시너지가 그 금산분리를 지금 여기 해 주는 거는 세계적인 이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은행권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건데 그쵸. 자기네들 시장 점유율 예. 좀 강화하고 우리 앱 하나 더 깔아 음. 쓰고 이제 그런 의미로 그게 이벤트도 걸 가지고 일반적인 소비자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을지 좀 저는 그게 좀 약간의 의문이 드는 너무 약간의 그 은행권만 약간 배불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요 중간에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 우리나라 이제 정부 지원에서는 파지티브 시스템하고 네거티브 시스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게 좋아 보여요, 큐에이트는? 저요. 네. 파지티브가 좋아 보여요, 네거티브가 좋아 보여요? 일단은 영어 단어만 생각하면 포지티브가 좋아 보이는데요. 그죠. 포지티브가 좋아 네. 보이죠. 왜냐면 네거티브란 말이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규제 관점에서는 네거티브가 긍정적이에요. 아. 이것만 빼고는 다 허용한다가 네거티브예요. 오. 포지티브는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정부 지원 사업에 넣을 때 요거 안 되고요, 요거 안 되고 요거 가능하고 엄청 까다롭게 나오잖아요. 그게 포지티브예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포지티브 시스템인데 네. 요 네거티브 시스템은 미국식이에요. 음.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갖고 있냐면 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저기 이제 좀 어떻게 은행도 대기업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해서 쪼끔 한마디로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음. 대기업 중인 은행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스템이 포지티브가 많을 것 같습니까? 네거티브가 많을 것 같습니까? 포지티브가 우리나라는 많아요. 포지티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쫙 이렇게 법문항 시행 규칙 같이 쫙 깔아 놓고 네.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 네거티브는 뭐냐면 네. 정말 이거 해서 안 될 거 빼고 나머지 다 허용하는데 음.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져라. 아. 그래서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미국 시스템이에요. 음. 그래서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잘못을 하면은 돈도 엄청나게 물어줘야 되고 약간 네. 그런 식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많은 대신에 음. 나중에 이제 기업들이 사고를 쳐도 잘 빠져나가잖아요, 보면. 음.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나라 전체의 기조라는 게 일단 포지티브인데 요것만 네거티브로 바뀌어? 약간 이상하죠, 보면은. 네. 그죠,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유력하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은 앞뒤로 고민할 게 많다는 얘기죠. 정책적인 의미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든 이건 소비자 보호 관점이든 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뉴스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나오고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어쨌거나 이제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 확 바뀔 수는 있겠지만 원래는 이게 확 바뀌기에는 좀 되게 고민할 사항이 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다음에는 네. 이달리 이제 독점 기사인데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라는 민간 펀드를 신설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최대 2027년까지 1.1조 원 규모의 민간과 관의 합동 펀드 조성 후 정부와 민간이 각각 5천억씩 출자해 하나의 팀으로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 예정이고요. 물론 이거는 이달리가 단독으로 입수해 가지고 공개한 내용이다 보니까 뭐 구체적인 거는 이달리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펀드에서는 해당 분야, 초격차 분야, 세컨더리, K 글로벌 등 3대 핵심 분야를 출자 분야로 삼아서 모펀드를 조성하고 그 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사이버 보안, 시스템 반도체, 빅데이터 AI 등 우리가 기존 경쟁자들과 음. 초격차를 벌일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정해서 음. 딥테크 스타트업한테 지원을 해 주는 이제
펀드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저기 딥테크를 지원하겠다고 작년에 인수위원회 때부터 계속 나왔고 정부는 그거를 실행한다고 생각이 돼요. 문제는 자금 조언이겠죠. 지금 보면은 정부가 5천억을 출자하고 기업이 5천억을 출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렇죠. 대기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이제 대기업한테 매력적인 뭔가의 제안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렇죠.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애도하는 이럴 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대기업들이 이제 그 5천억을 출자하는 과정이 어쨌거나 그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정부가 이제 주면서 풀까? 그런 부분은 아직 지금 결정은 안 된 걸로 네. 보이죠. 네. 실제 이 민간 기업의 출자 관련해 가지고는 뉴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민간의 대기업, 그다음에 뭐 대형 투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여기 네. 써 있네요. 민간 네. 출자자는 LP는 대기업과 금융권, 음. 그다음에 특이하게 선배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음. 진행하고 있다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실제 일정 대기업에서는 정부에서 투자 유치를 제안을 받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음. 이게 정부에서 5천억 투자하는 건 좋은데 일단 1대1 매칭 펀드로서 민간 투자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잘 모집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이런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과연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딥테크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제 우리 5차 산업 관련된 아이템들이죠.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좋은 거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될 것 네. 같죠. 그 정도 선에서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뭐 이데일리 단독 뉴스이다 보니까 뭐 정확한 신빙성은 그게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음음. 내용들인 것 한 같습니다. 27년까지인데 아직 여유 있어요. 지금 지금 뭐 27년이야 참고적으로 보면은 한 2-3년 걸릴 수도 있고. 네. 네. 다음으로는 내일이죠. 음. 국회에서 제6회 국가 현안 대토론을 진행하는데 그 대토론의 주제가 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 음. 입법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음.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음. 있습니다. 이만큼 뭐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음.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음. 드리고 가지고 왔고요. 실제 내일 음. 진행되는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생중계도 된다고 음.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토론회에서 쪼끔 여기 그 참가자들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국회의원, 중기부 금융위원회 그죠? 나중에 이제 대출 쪽에 관련이 되니까 벤처기업협회 장님 그리고 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이제 투자 유치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주로 가입하는 곳이죠 보면은. 조선일보 기자가 참여한다. 네. 좀 아쉬운 게 있죠. 일반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벤처 스타트업이나 좀 위에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좀 투자를 받아서 키우는 약간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 쪽은 좀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스타트업도 종류가 많잖아요. 여태까지 지금 봤을 때. 음. 예비 창업도 있고 초기 창업도 있고 도약기 창업하신 분도 있고 포스트 창업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실무에서 뛰는 분들에 대한 분들을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지.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렇게 보면은 굳이 하면은 이제 저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정도 그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책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 건 좋지만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될까?'라는 부분은 쪼끔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그쵸. 음. 음. 그래서 2 부에서 발제를 해 주시는 최학집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님도 사실 창업회 창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음. 이제 분석하고 통계하시는 분이지 창업자분은 아니시니까 실제 창업하시는 창업자의 의견이나 향후 발전에 대해서는 쪼끔 네 그러니까 실무 이야기가 좀 잘 들어갈 수 있지는 의문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그 스타트업도 되게 스펙트럼이 커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상위 10% 스타트업은 거기는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낫죠. 뭐 훨씬 복지도 좋고 엄청 좋아요 보면. 근데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70%의 스타트업은 정말 말할 바가 없지.
맨날 빚에 쫓기고 뭐에 그쵸. 힘들어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벤처나 스타트업이 설령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해도 그 레벨 차이가 극심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상급 레벨 분들만 모시고 하게 되면 음. 하급 레벨 분들의 얘기는 누가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실 그런 부분이 좀 네. 있고. 실제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창업을 하셨던 분은 몇 분이나 계실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님부터 해 가지고 유니콘팜 참여 국회의원분들, 그다음에 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뭐 이런 정책국장님 이런 분들도 뭐 창업을 젊은 시절에 해 보셨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당시하고 현재 창업에 대한 이견, 네, 상황이 현장의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뭐 음. 그 대표님 말씀에 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그러니까 부분인 것 아니 근데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좀 높으신 분들끼리 대부분의 중심이 돼서 토론하는 건 맞긴 맞아요 보면은. 언제 그러면 뭐 수백 명이 와 가지고 말 네. 한마디씩만 해도 시간이 안 되니까. 음. 또 맞는 근데 말이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보통 나중에 한번 이 유튜브 시청해서 한번 보시면은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해도 음. 시간이 길지가 않아. 왜 나중에 그 타임 같은 거 보시면 이거 여기도 많이 참가하신 분이 많잖아. 네. 말 한마디씩만 해도 벌써 1 시간 끝나고요 보면. 음. 여기가 그리고 앞에 처음에 이제 국기에 대한 인사 뭐 여러 가지부터 해 가지고 아. 생각보다 이렇게 뭐 예. 날선 토론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음. 그런 것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입장에서 이제 뭔가 대변하는 메시지 정도를 좀 나눈다 정도? 음.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중간에 뭐 심층적인 논의라고 돼 있는데 심층적인 논의보다는 그냥 개괄적인 논의겠죠 보면은. 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일단 안 하는 국회, 것보다는 낫죠. 예, 훨씬 낫죠 보면은.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회 소속 기관 등에 이제 공공 연구 결과 같은 거 발표회도 그렇지. 하고 음. 국회에서도 이제 음. 벤처와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확인을 해, 음. 네, 한번 네 관심을 그렇습니다. 가져준다면 좋을 것 뭐든 같습니다. 간에 이런 게 좀 많이 하면은 나쁘진 않아요. 네. 아까 시간 보세요. 2 시간이잖아. 음. 2 시간에 6 명이면 진짜 짧다니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쁜 게 아닌데 자주 시간을 많이 음. 이렇게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방청객도 좀 스타트업 모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유튜브로 발화하는 거는 그게 의미가 없지 않냐 약간 보면은. 그래서 나쁘지 않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더 빡세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정말 스타트업도 많이 힘들잖아요 거기는. 그쵸. 그러니까 좀 의견들을 많이 들어줬으면 음. 좋겠어요. 다음은 스타트업 투자 음. 이야기인데요. 투자가 작년에 비해 금년에 3분의 1 토막이 났고, 그 토막 난 투자금 대부분은 콘텐츠 음. 쪽에 투자가 쏠려 음.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거의 작년에는 거의 상반기 음음. 내내 1조 음음. 미만의, 5월 달 빼고는 1조 미만으로 내건 적이 음.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투자가. 음. 그러나 금년에는 1조 원을 달성한 적이 없어요, 투자 금액이. 음음음음음. 물론 이 이야기는 좀 음음.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음음. 근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IP 분야에는 음. 관심이 많다라는 음. 걸 좀 있고,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음원에 투자하시는 비욘드 뮤직, 음. 그다음에 뮤직하우 같은 기업이 음음음음. 실제로 뭐 5월 달에 2천억 원을 투자를 받고, 그래서 음음음.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음. 5천억이 되고, 음. 그래서 대부분 콘텐츠 쪽, IP 쪽에 음음. 요즘은 트렌드가 좀 쏠려 있다는 걸 그렇죠. 확인할 수 있어서 맞습니다. 한번 음. 가지고 와 음. 봤습니다. 이렇게 이 콘텐츠 쪽에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갖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음.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전에 콘텐츠라고 한다면은 뭐 물건, 캐릭터 음. 쪽에 그렇지. 치중되었지만은, 이 신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음악과 영화, 드라마, 웹툰, 음. 게임 등 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콘텐츠 분야가 음. 좀 다양해진 것 음. 같습니다. 그쵸. 네. 콘텐츠가 확실히 고부가 가치인 것도 분명하고 제조는 제조대로 적용하고 그리고 뭐 영상도 제품 만들어서 굿즈 만들어서 팔고 음. 여러 가지 적용할 때도 많고 이렇게 뭐 글로벌 콘텐츠로 이렇게 또 성공하시는 기업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저도 콘텐츠 쪽은 앞으로도 밝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음. 이게 콘텐츠 쪽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신 게 생각보다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
SM, 뭐 하이브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생각보다 순위권 안에 상당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제조업 같은 회사에서는 수출에 좀 음. 한계가 있는데 왜냐면 물건을 보내줘야 되니까 배를 통해서 보내든 비행기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음악이나 뭐 그런 것들은 진짜 실제로 국경 없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네. 이미 우리나라 콘텐츠 쪽은 세계적인 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뭐 영화도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크니까요. 네. 바람직합니다. 네. 다음 넘어가시죠. 네. 뭐 알아두면 네 좋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5년 동안 선진 벤처 스타트업 10곳에 2조 원가에 투자한다는 정부 육성 계획이 나왔는데요. 최근 지난주 28회 국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육성 종합 계획이 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3년 단위로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 2024년부터 3년 동안 중소기업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공개된 음. 상황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수출 드라이브를 통해 음. 중소벤처 50+ 비전을 달성하고 벤처 스타트업에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하겠다, 우리나라가. 그다음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 전략 등을 대표적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이번 계획에서도 빠질 수 없이 딥테크, 신사업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마 우리 이전에 이야기했던 이달리 뭐 단독 뉴스 아까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아마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여기서도 뭐 10대 분야를 통한 민간 축제에서 초격차 펀드를 또 음. 조성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깐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건 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세분화하는 게 어렵지 통으로 합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 초격차 부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만 묶어 가지고 돈을 왕창 주겠다가 초격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는 창업 아이템이 이 라인에 들면 돈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쫙쫙쫙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고 투자 받을 가능성도 커져. 음. 근데 내가 하는 창업 아이템이 이 안에 못 들면 어떻게 돼요? 그 음. 손가락 반대로 손가락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실은. 음. 뭐냐면은 정부가 이쪽에 지원을 한다는 전체 재원을 봐야죠. 전체 재원 대비해서 초격차는 얼마고 네. 그죠? 반대로 초격차만 있어요? 일반 창업도 음.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청년 창업 펀드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여성 창업 펀드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보면 분야별로 재창업 펀드 이런 것도 있고 내용들이 음. 나와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는 정부가 작년에 인수위원회 때 초격차 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초격차 하면 되는 거죠, 보면은. 음.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들은 대단히 돈 받고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못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힘든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이 정부의 예산 편성을 봤을 때는 예산이 증가하면서 초격차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예산이 비슷한데 초격차만 늘어났어.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상대적으로 초격차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은 예산이 쪼끔 적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가 창업하는 입장에서 명확히 알고 내가 쪼끔이라도 뭘 어떻게 연구를 해서 초격차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초격차가 아닌 쪽에서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겠지만 거기서 내가 어떻게든 이어나갈 건지를 생각해요. 음. 예를 들어서 고깃집이 초격차냐 이거예요. 아니지. 근데 고깃집 창업 잘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서 내가 투자든 정부 지원이든 간에 최대한 배제하고 '순수히 사업만으로 내가 이끈다.' 이렇게 되고 생각을 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게 정부 지원 못 받으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 정부 지원도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음. 근데 그 흐름을 타야 잘 받는 거지 흐름을 못 탄다고 생각하면 그거에선 정말 차라리 내 돈으로 자생한다가 훨씬 나은 개념이 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의 흐름을 주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내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일단 뭐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늘 똑같은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수출 늘려야겠다. 또 특이하게 유니콘 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라이콘이라는 또 다른 용어를 또 만들고서 그렇죠. 음.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나머지는 늘 그냥 좋은 이야기들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음음음음. 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내용은 국내에서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를 뭐 음음. 찾아서 뭐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 이런 정도가 이야기가 나와 음음. 가지고 어떻게 될지 음. 한번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쵸.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런 경제판에서 완전히 을도 아니고 음. 갑을병정하면 거의 정쯤 돼요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약간 나와의 싸움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음. 그러니까 기관에서 이런 거 하더라도 목소리를 내려는 기업들은 자리 잡힌 기업들밖에 없잖아요. 자리 못 잡으면 내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음.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라면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읽고 미리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런 방향성을 예측한다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정권이 작년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통 요렇게 정책 나오면은 내년에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내년에 겨우 세팅돼서 그다음 해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 예산이 적으면 더 릴레이가 될 수도 있거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한다는 거 아닌 거를 일단 인식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네, 저희가 이 스타트업이 갑병정이면은 갑을 병정 병정. 한 4순위, 5순위 정도 되는 거군요. 그치. 거의 뭐 이야. 스타트업은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잘 안 불러줘요. 어디 뭐 간단하게 불러도 안 불러주고 보면서 그게 없어요 보면은. 오히려 차라리 뭐 저기 동네 저기 부녀 회장님 이런 분들은 부르잖아 보면은. 음. 나중에 이제 시의원 뭐 이런 거 선거할 때. 근데 스타트업은 안 불러 보면. 그다음엔 좀 특이한 뉴스로 재밌는 음. 뉴스 하나를 갖고 왔는데 젊은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젊은 공무원들이 스타트업 이직을 한다. 음. 이게 아마 우리나라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음. 온 음. 내용인데요. 일본의 젊은 공무원들이 스타트업 쪽으로 음. 이직을 많이 하고 있다. 음. 그래서 실제 2020년보다 작년에 음. 이 스타트업을 이직한 공무원 수가 4 배가 급증을 했다고 음음. 음음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공무원 그 시험 경쟁률이 음. 막 높았다가 음. 이제 점점 꺾이는 추세가 이지 않겠습니까? 음. 이런 스타트업 쪽에 좀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니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타트업 육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공무원 등의 우수한 인력이 스타트업으로 이직한다는 것은 음. 일본 경제와 성장 경쟁 정체성을 끌어올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음음음.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음. 우리나라 공무원분들도 스타트업이나 그런 쪽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길까요? 글쎄 모르겠네요. 이거는 음. 저도. 약간 좀 그러니까. 특이하네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노동 환경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좀 더 고민해 음. 보고 좀 주의 깊게 발표해 볼 문제인 것 음.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뭐 일본에 뭐 격차가 한 10년 정도 10년. 예 네. 뒤떨어졌다고 하니 음. 우리나라도 뭐 스타트업 쪽에 뭐 음. 유망한 직장 그런 게 음. 선정돼 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음. 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공모전 뉴스입니다. 음. 그 삼성전자 해외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스타트업을 찾는다. 시랩. 네. 삼성전자에서 매년 모집하고 있는 공모전이죠. 음. CF 공모전이 오픈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뭐 서울, 대구, 경북, 광주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스타트업을 발굴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공모전은 삼성전자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인프라 등을 활용할 수 음.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삼성전자가 구축해 놓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 음. 매력적인 부분이죠. 근데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어서 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런 공모전들은 선정되는 게 문제죠. 아 그럼요. 네네. 선정되면 생각보다 좋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당되면 넣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 분야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음. 이야기하더라고요. 음. 뭐 AI 콘텐츠 서비스, 디지털 헬스, 음. IoT 디바이스, 음. 모빌리티, 로보틱스, 소재 부품, ESG까지 음. 차세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면 모두 다 음. 가능하고
5년 이하가 아니고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투자 단계를 또 제한해 버렸더라고요. 이런 공모는 사실 이번에 음, 처음 봅니다. 음, 시리즈 B 이하를 받은 기업들만. 음, 일단 시리즈 B 이상 C부터 받은 기업은 사실 스타트업이라 보기보다는 중견 기업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음. 이쪽에서 삼성전자 비슷하게 살펴본 게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유망주들을 뽑겠다는 거죠. 네. 네. 검증된 거보다는 그냥 그래도. 어쨌든 되시면 좋다. 음, 한번 중야 음, 지원하실 수 있으면 한번 지원해 음, 보시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이어서 투자, 음, 스타트업 투자 음, 이야기인데요. 상반기 투자 음, 작년보다 무려 68% 음, 줄였다고 이야기를 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투자 스타트업 쪽에서는 문제 중 하나죠. 음, 네. 뭐 아까도 뉴스 자료 보셨겠지만은 작년에는 스타트업 투자에 5월 달 빼고는 1조 원이 항상 넘었는데 음, 투자 음, 금액이 이번에는 1조 원은커녕 500조 500 뭐, 5천억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일단 금년 상반기 3월 달에 스타트업 특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다.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 투자에 좀 폭석이 몰고 오지 않았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소셜 분야에서는 투자는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까 저희가 말했듯이 특정 기업에서 2천억 음. 그렇게 투자를 받는 바람에 일반 콘텐츠 쪽 투자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좀 세분화된 내용은 좀 잘 음. 모르겠네요. 실제로 이제 콘텐츠 진흥원에서 발간한 이제 콘텐츠 산업백서 이런 거 내용을 보시면 생각보다 빈익빈 부익부가 커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상위 기업들이 많이 하는 거지 일반 기업들은 일반 콘텐츠 기업들은 제조나 정보통신보다 훨씬 규모가 작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인형이나 공예 이런 것도 다 콘텐츠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1인 유튜브 뭐 이런 거 1인 크리에이터들도 다 콘텐츠 쪽으로 가다 보니까 되게 커요, 콘텐츠 산업은. 그래서 지금 콘텐츠 쪽에 뭐 투자가 잘 됐나 뭐 통계로 보면 그렇지. 근데 이제 전체 이제 1 인당 얼마냐라고 보면 또 느낌이 또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상위 5% 하위 뭐 이렇게 제거하고 보면은 네. 생각보다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아무튼 투자가 이렇게 저기 많이 줄어드는 거는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현실이라는 걸 일단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냥 '투자 받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스에서 말한 것처럼 투자 순위도 뭐 음원 쪽 IP에 음. 투자하는 비욘드 뮤직이 2천억이 제일 많고 음. 그다음에는 여전히 마켓컬리가 투자를 음. 계속 받고 있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특이하게가 아니죠.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 업체인 대형채비가 약 1,200억 정도 투자를 받고 그의 나머지는 대부분 음.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업체도 음. 이제 680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음. 네 생각보다 투자 쪽이 음음. 좀 악화됐다. 네. 투자 시장이. 어렵겠다. 음. 네. 이런 거하고 친다면은 하반기, 이제 하반기인데 하반기 투자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똑같겠죠. 그쵸? 왜냐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뭐 펀드 결성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펀드도 초거차 펀드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반기에 좋아질 게 없죠. 음. 하반기에 정부 지원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추경 예산 분위기가 나온 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반기에 투자를 많이 하려면 상반기에 펀드가 결성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결성하겠다는 거잖아. 음. 그러면은 하반기에도 그게 된다는 보장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게 투자가 되려면 금리가 낮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음. 금리가 더 다운된다는 보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좀 아무래도 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좀 경제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은. 음. 네. 일단 뭐 금년 내내 음. 좀 약간 암울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투자 좀 쪽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그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2배는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투자가 잘 될 때는 은행 금리가 막 1-2% 니까
우리가 한 4-5% 준다고 해도 투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뭐 4% 5%면 반대로 음. 10% 이상을 줘야지 투자가 된다는 얘기고, 거기다 지금처럼 경제적 이슈가 있으면 더 높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게 네. 아마 당분간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요 뉴스도 좀 비슷한 연장선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생성 AI, 챗GPT 관련한 회사들도 벌써 투자가 시장이 얼어붙어서인지 직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이 뉴스를 통해 처음 들어본 회사들이긴 합니다. 음. 챗 오픈 AI인 GPT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텍스트를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게 음. 만드는 소프트웨어인 자스퍼 AI를 라는 음. 회사와 음. 웹사이트 텍스트를 개인화하고 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AI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뮤니티라는 회사에서 음. 벌써 직원을 3 음. 분의 1 이상 거의 한 음. 뭐 구조조정을 이뤘다는 거이다 음. 보니까 이 관심이 지속되고 투자금이 좀 음. 쏠렸던 생성 AI 시장도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음. 좀 얼어붙지 않았나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뉴스인 것 같아서 음. 갖고 왔습니다. 그만큼 투자 시장이 어렵다라는 그쵸. 걸 좀 그럴 수 이야기할 있죠. 수 있겠죠. 옛날 같았으면 받았을 수 있죠. 뭐지 이제 음. 저금리 시대에서는. 네. 음. 마지막 뉴스인데요. 아무래도 뭐 투자가 어려우니까 많은 스타트업에서 구조조정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게 좀 안 어울리는 단어 같기도 한데 뭐 어쩔 수 없 경영 악화로 인한 뭐 인건비 음. 줄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 경영 악화를 하면서 구조조정하면서 직원들과의 소통이 너무 없다. 음. 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저 근데 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직원들 요즘에 이제 약간 미국식이죠.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네. 이번에 창업하면서 음. 트위터 인력 해고할 때 그냥 그러니까요. 뭐 거의 말도 안 하고 해고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마 보면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취업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유 미안한데 그만둬라." 뭐 이렇게 메일 같은 걸로 보내고, 아. 메일이나 문자로 해고하는 거지. 이제 약간 그런 이제 미국식 문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약간 "문제 있지 않냐." 이런 내용들 얘기한 것 같아요, 음.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음. 미국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전 음. 뉴스부터 봤을 때 이쪽부터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미국은 해고가 쉽잖아요. 그렇다니까요. 한국은 미국보다 해고가 어렵잖아. 네. 근데 미국식을 따라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보면은. 근데 이 뉴스의 내용도 약간은 약간 노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아주 객관적으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 예를 음. 들어서 보면은 여기 인턴이 뭐 계약서를 어떻게 썼고, 그리고 계약서에서 이제 정규직 전환 조건이 있고, 네.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상 해고기준에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건데, 전체적인 내용 자체로 보면은 근로기준에 맞아 보이거든요,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법적 보면은 특정 인턴 기간 지나서 정직원을 한다고 구두 약속을 했는데 음. 돈이 없어서 이제 정직원을 못 해준 거야. 음. 근데 계약서상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3 개월 동안 인턴하고 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 음. 전환한다는데, 특별한 문제가 생긴 거지. 근데 그 문제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분석이 나온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저도 좀 중립기어인 거야, 이런 기회에서는. 왜냐면 제대로 이게 나온 게 아닌 거거든, 보면. 그러니까 음. 부당해고 뭐 의견이 나왔는데, 부당해고라고 하면 어떤 법령을 위반했냐. 음. 그런 게 이제 앞에 사례적으로는 되게 날짜까지 정확히 나와줘야 되거든. 음. 근데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이 부분은 약간 좀 중립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재계약 안 했다는 게 부당해고는 아니니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히 요즘 인사 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특히 요즘에는 참고 안 살잖아요. 옛날 저희 때는 "아이 그러면 나갔지." 지금 누가 네. 이거 가지고 뭐 하소연하고 그러지 않는데, 요즘에 어디 뭐 올리고 "저 회사 문제 있다." 그러고 음. 리뷰 남기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좀 억울하지 않게 기업에서도 좀 깨끗하게 좀 뭐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인사는 항상 그런 면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가 기본적으로는 고객들한테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게 근본이지만 내부 직원들도 고객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요거만 갖고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 음. 어떤 논조인지는 알겠어. 이게 좀 해고할 때 막 문자 보내고 막 이러면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쟤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일단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그게 봤습니다. 정규직은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네. 만약에 인턴하다가 정규직이 안 되면은 당연히 보통 기분이 상한 게 네. 아니겠죠. 네. 뭐 둘 다 이해돼. 네. 둘 다. 근데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몰라.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 네. 네. 네, 어쨌든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스타트업 쪽에 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고 어떤 새로운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계획 쪽 이야기부터 해 가지고 새롭게 조성되는 이제 펀드까지 투자 펀드까지 우리 스타트업 쪽에서 좀 다양하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창업 토크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